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의혹을 두고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두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온전히 아내가 결정한 사과이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국민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사과였다. 알고 싶지 않은 가정사 통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직 속 선대위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와의 자체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후일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과는 당사자의 자발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이 해준 말은 회견 시간에 늦지 않게 와라. 끝난 뒤에 수고했다 두 마디뿐이었단 겁니다. 김 씨의 허위 이력 인정이 그동안 외친 공정, 정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엔 판단은 국민 몫이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제가 이게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진솔한 사과였다고 거듭 두둔했습니다.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고백이 없는 정략적 사과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허위 이력으로 얻은 이익을 내려놓겠다든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이 감성적인 호소로만 일관했다는 겁니다.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곳에 그 절반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피력했더라고요. 더구나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 평가를 자제했고 당이나 선대위도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였습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실체 없는 사과는 변명이고 알고 싶지 않은 가정사 통보는 전파 낭비라며 진심이라면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은 일부 의혹은 인정하고 일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의혹이 말끔히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해명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해진 의혹, 또 해명에서 빠져있는 의혹을 이기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는 게 김건희 씨의 사과 이유였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그런데 해명을 시도한 11개 허위 경력 의혹 중 서울 광남중 교생 실습을 근무로 적고 영락여상 실기 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적은 점,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등 산업체 근무 기간을 늘려 적은 점은 부정확한 기재일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돋보이려고 부풀리거나 부주의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를 경영학과 석사로 적고 분당 삼성플라자 전시를 삼성미술관 전시로 업체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으로 쓴 것도 잘못 기재한 건 맞지만 단순히 잘못 적은 것일 뿐 조작이나 날조는 아니라는 기존 해명과 비슷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하지만 2학점짜리 대학원 수업에 불과한 교생 실습을 중학교 근무 경력으로 기재하고 실기 강사 경력을 정교사로 적은데 별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이력서에 쓴 산업체 3곳의 근무 기간을 모두 설립일보다 1년에서 2년여씩 앞당겨 쓴 점도 흐릿한 기억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고의가 있든 없든 이런 게 다 허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위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로 부풀리거나 혹은 부정확한 표기 등이 바로 허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업체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으로 가져다 쓴 건 단순 부주의나 오기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상 내역을 도용하고도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자신의 도덕성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김건희 씨 측은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나 뉴욕대 연수만큼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협회에서 김 씨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5일짜리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을 학력으로 주장하는 게 윤석열식 공정에 맞느냐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실제 뉴욕 주립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걸 독립과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밖에 김 씨가 받았다는 1995년 미술세계 대상전 우수상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없고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원 경력을 부교수라고 적은 점 등의 의혹에 대해선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선 사실상 부교수급 대우를 받았고 또 1995년 미술세계 우수상 수상 여부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더니 이걸 사과한 내용과 방식을 두고 다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한테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문 자체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밝히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죄드린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특히 대국민 사과를 한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부부 모두 눈물을 머금은 채로 서로를 향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딱 이러고 전화 끊더라고. 또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고 여자로서. 네, 허위 경력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이런 감성적인 접근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이게 커진 이유가 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해온 이 공정이라는 이걸 좀 건드렸단 말이죠. 네. 자, 과연 이런 식으로 돌파가 가능할까요? 네, 이번 사태는 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어쩔 수 없이 좀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공정성이 무너진 건 마찬가지인데 윤 후보가 아내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김건희 씨는 수상 경력을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례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해명이 또 비판을 부르니까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효과를 두고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효과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사과 기자회견의 진정성,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한 효과를 두고서 네. 양당 입장이 정반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일반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기 힘들다. 진정성 전달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은 남편에 대한 사과를 왜 대국민 회견에서 하느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정의당에선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알 필요 없는 가정사까지 언급하면서 심파 유세를 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언급한 걸 두고서는 평가가 완전히 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허위나 왜곡이 있었다면 저희 남편 같으면은 당장 저한테 화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과의 대상이 물론 국민이기도 하지만 예. 남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진심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국민들한테 사과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식으로 느껴졌고요. 또 전망을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평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키웠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서 이재명 후보 측도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네. 차이가 좁혀지거나 아니면 역전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저희가 확고하게 개선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복구될 수 있고.
결국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탈한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하면 지금 추세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후보는 상승 흐름을 굳히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미국 파이저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한테 공급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 약을 포함해서 현재 나와 있는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입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였고 안전성, 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경증과 중등증의 성인, 그리고 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특히 고연령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당뇨, 암 환자, 만성 폐질환, 고혈압 환자 등 기저질환자들에게 투약됩니다. 임신부는 약을 먹었을 때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때 투약할 수 있고 약물 투약 후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긴급 사용이 승인된 팍스로비드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의 도입 물량은 100만 4천 명분입니다. 이미 선구매 계약 체결이 완료된 물량은 60만 4천 명분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36만 2천 명분,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24만 2천 명분입니다. 나머지 40만 명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서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식약처는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며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이 약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가하는 걸 초기에 막아주다 보니 경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을 88%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미크론에도 효과를 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생성을 막는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 안에 침투한 뒤 RNA를 배출하고 RNA는 여러 개의 단백질을 합성해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이 분해돼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이때 팍스로비드가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분해 과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률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본격 도입되면 위중증 진행을 줄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을 통해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 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또 팍스로비드는 델타 변이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변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용법은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알약 3개를 하루에 2번, 총 닷새 동안 30개를 먹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보건소를 거쳐 재택치료자의 집으로 약이 배송됩니다. 이로써 코로나 치료제는 기존의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먹는 치료제도 쓰이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1시간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항체 치료제와는 달리 먹는 치료제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주로 투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환자 개개인의 기저질환과 기존에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을 고려해 먹는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한 효과이지만 1, 2주 더 지켜봐야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는 거리 두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8주째 증가하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주 6,101명으로 직전주보다 11.1%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8로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3차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면서 5%포인트 떨어진 25.5%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날로 치솟던 하루 확진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상 대기자도 1천여 명에서 200여 명대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에서 한 단계 아래인 높음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평균 위험도는 매우 높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거리 두기 이전 누적되어 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아직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간 사망자 수는 53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649명으로 직전주보다 늘어났습니다. 발생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일단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분과의 한 위원은 중환자 규모가 2주 후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도 2주간 방역을 강화한다고 효과를 보긴 어렵다며 조금 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역을 풀었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보다 강하다는 게 국내 연구로도 확인됐습니다. 해외 일부 학자들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69명 추가 확인돼 모두 44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서구양 식당에서 11명이 감염되는 등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식당이나 목욕탕,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미만의 기간 동안 10차례 정도의 전파 사례가 발생하였고 추정 감염 장소가 음식점인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다중이용 시설에서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전파력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양성률, 즉 사람 세포의 침투에 증식할 가능성은 델타 변이보다 1.5배 이상 높은 56%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의 효능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최신호는 2차 접종을 마쳐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억제하는 중화 항체 효능이 낮았다며 3차 접종도 오미크론을 못 막을 거란 미국 컬럼비아대의 연구 논문과 3차 접종의 중화 항체 효능이 떨어져도 여전히 코로나 무력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논문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백신이 중증화율을 급격히 낮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3차 접종의 오미크론 중증화 예방 효과가 80%를 넘는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3차 접종 이후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한 70에서 80% 중증 예방 효과 이 정도면 당연히 3차 접종을 맞아야 된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기존 델타 변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오미크론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간판에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영업시간 연장 같은 더 현실적인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후 5시 어둠이 내린 거리.
환하게 켜져 있던 가게 간판의 조명이 갑자기 꺼집니다. 본격적인 저녁 장사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항의하려고 자영업자들이 건물의 노출 간판과 입간판의 불을 모두 끄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곳 거리에는 식당과 술집 등 약 350곳이 몰려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가게가 간판 소등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이거든요, 사실. 예약이 3건이나 캔슬 났거든요. 사인은 그냥 자체로 모임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이 같은 소등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 반 만에 중단되고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타이트하게 해서 딱 줄던가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 더 죽겠죠.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조치로 매출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장기간의 영업 손실을 보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월세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일단 나가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대출도 조금 끼게 되고. 자영업자 단체는 오늘 하루 소등 시위에 참여한 곳은 약 30만 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고 택배 배달을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거 하고 또한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하고 100% 손실 보장과 영업시간 연장,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내년 1월 4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업에 돌입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이후에 다시 불거진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은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누구도 평론가가 되어선 곤란하다면서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표는 당대표의 재연을 평론으로 취급하냐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없이 진행된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윤석열 후보는 비상 상황이라며 기강 잡기에 나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자 30분도 안 돼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재연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에 나선 겁니다. 또 누구나 자신의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재연을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앞서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 마찰을 빚을 때 윤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라고 한 걸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득표 전략도 간표 전략도 없다며 윤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회의 발언이 이 대표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선대위 밖에서 내놓는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걸로 해석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선거 승리를 위해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알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고 초선 의원 20여 명은 지금은 후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내일 이 대표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자중해 주실 건 자중해 주시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라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러 가는 거죠. 심지어 이 대표를 향해 철딱선이 없고 오만한 행동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는 한 중진위원의 비판도 나온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판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비판은 선거 승리를 위한 재연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선대위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선 이 후보는 한편으로는 종부세를 개편하는 공약까지 내놓으면서 실용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손을 다시 한번 맞잡았습니다. 선대위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위원회를 이재명, 이낙연, 투톱 체제로 함께 출범시킨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심 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이 전 대표는 국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내고 민주당다운 쇄신에 기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비전위는 다음 달 5일부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원팀 행보로 지지층 결속을 강화한 가운데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이직과 취약,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이주택자와 고향집이나 사회주택 같은 비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래 거둔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의 제도 개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영속적인 것일 테고 그러나 정권과 정권의 관계는 매우 유동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歩んできた道ということで、日本語のもうすでに資料まで作っておられるので、これも拝見いたしました。 비공개 면담에서 이 후보는 가능한 빨리, 조건 없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성남시 대장동을 찾아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이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후보 간 토론에 대해서도 토론을 원하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현장을 처음 찾은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나라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일 것이라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먼저 대장동 실체를 규명해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오직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후보 간 토론도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다면 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저보고 뭐 토론이 자신 없냐 이러는데 저하고 토론하려면은 대장동 특검 받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주식시장 공약을 직접 발표하며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일반 투자자에게도 적용되는 내후년을 기점으로 장기 투자의 세율을 낮춰주고 증권 거래세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매도는 폐지보단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성탄절이 낀 지난 주말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눈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설 장비 사용 계약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라서 빨리 와버린 폭설에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에 55cm의 눈이 내린 강원도 속초시. 도로는 온통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량들 때문에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는 제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였는데요. 한파에 눈까지 얼어붙어 차를 미처 빼지 못해 방치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운전자가 삽질을 해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죠. 엄청나죠. 천은 쳐놓고 엄청나게 온 것 같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제설 차량조차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외부 차량들이 이제 뚝박
없어도 만실이었고요. 그분들이 차를 다 버리고 가셨어요. 도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강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10cm 안팎의 얼음이 도로를 덮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강릉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제설 장비 임차 기간과 인력을 줄이면서 12월 제설 대책은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충분한 대수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피로가 또 굉장히 누적이 되고 숙지가 안 된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폭설로 강원 영동 지역 곳곳이 마비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대 기숙사를 청소하는 50대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청소 업무도 과중했지만 왜 필요한지 모를 한자 시험, 영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청소하던 59살 이모 씨가 휴게실에서 잠시 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4층짜리 건물 전체를 2년 가까이 혼자 담당하며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에 쓰레기 처리까지 도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과 택배가 늘면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5개에서 6개를 매일같이 혼자 옮겼습니다. 여기에 새로 관리팀장이 오면서 갑질까지 더해졌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언제 개관했고 교내 건물명이 영어로 뭔지 청소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을 본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팀장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정장이나 멋진 모습으로 오라는 황당한 지시도 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처음엔 이런 지시들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담당 팀장을 전보만 시켰다가 뒤늦게 총장이 사과하고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고 학생 196명이 있는 한계동을 혼자 청소한 건 과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6월 한 달 동안 집중돼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들을 겪었고 학교도 근로자들을 대할 때 한 번이라도 괜찮은 일인지 고민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대하겠죠. 유족은 성실한 노동자가 학교 측 책임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정상보다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다 보관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이 있는 지역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생기는 건데요. 정부는 미래를 위한 책임의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해당 지역은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지어야 하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핵연료봉 같은 고준위 핵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장기 보관하겠다.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자력 발전을 가동 중인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경북 경주와 울진, 전남 영광 등 전국 5개 지역에 임시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보관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고준위 방패물 중간 저장 시설을 건립하기 전까지 원전의 수조 안에 쌓여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 최소 37년간 보관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지 20일 만에 그대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임시저장의 형태로 부진에 저장하고 있는 게 그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다 핵 폐기물의 추가 위험까지 떠안게 된 지역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리 기본 계획에 버젓이 부진의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핵 폐기물을 떠넘기는
원전 지역 광역 지자체장들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계획안은 실행될 수 없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갈등의 불씨를 확 키워놓는 결과를 가져왔고 꾸준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장애인을 조성한 거다. 정부 여당은 고준위 방패장 건설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방패물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쓰고 난 핵연료봉도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지금은 임시로 원전 안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꽉 찹니다. 영구적인 폐기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수명을 다해 가동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는 27기입니다. 이 27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폐기물, 즉 쓰고 남은 핵연료봉은 50만 4,800개, 지금도 매년 13,0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전 안에 있는 수조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늘어나는 핵연료봉을 수조에 보관하면 고리와 한빛 원전은 2031년에, 한울 원전은 2032년에 꽉 찹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저장할 수조가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원전을 편하게 쓴 사이 정화조가 턱 밑까지 차오른 겁니다. 다 쓴 핵연료봉이라 해도 여전히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방사선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플루토늄 239는 2만 4천 년, 우라늄 235는 7억 년이나 됩니다. 거의 영원히 묻어버릴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계획은 오래된 핵연료봉부터 수조 밖으로 꺼내 우선 임시 저장하는 방안입니다. 그 뒤에 부지를 확보해 37년 안에 영구 폐기장을 짓고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영구 저장하는 기술이 완벽하진 않고 부지 확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구 처분장을 만들 가능성은 앞으로 향후 100년 후에나 만들어질까 말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핵연료봉보다 훨씬 위험성이 적은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짓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핵폐기물 수송 열차를 저지하려고 시민들이 선로에 뛰어드는 등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안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시간 벌게 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정부는 중간 저장 시설도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군이 쓰던 용산기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20년 된 사업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가 당초 2027년이던 공원 완성 시점을 오늘 연기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까지 미군 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 2027년에 공원을 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계획을 10년 만에 수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차 기본계획을 보니 공원 개장 연도가 N+7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7년은 공원 조성 공사에 걸리는 시간, N은 기지를 다 돌려받는 연도입니다.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으니 N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이미 2017년 7월 평택으로 모두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한미연합사는 아직 용산에 남아 있습니다. 한미는 2019년 6월에야 연합사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소파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비용을 누가 낼 건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돌려받는 16개 기지에 대해 한국이 먼저 오염 정화를 하고 비용은 나중에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완강하게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서 용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산기지!
시민단체들은 어제 걷기 대회를 열고 환경오염 없는 온전한 땅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던 부지라던가 아니면은 한미연합사가 있는 메인포스라던가 이런 곳들이 언제 반환되고 어떻게 공원으로 시민품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체육시설 부지뿐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받기로 한 땅도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탈모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모발 이식 수술이죠.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탈모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한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던 탈모 환자들이 모발이 자리 잡지 못해서 치료는커녕 아까운 머리카락만 날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동안 탈모로 고통받던 40살 박모 씨는 작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450만 원을 내고 6시간에 걸쳐 뒤쪽 머리카락 4,200모를 뽑아 앞니마로 옮겨 심었습니다. 탈모라는 게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첫인상인데 남들은 말로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시선을 바라볼지 많이 위축되고 하루하루 상태를 기록하며 석 달을 기다렸지만 기대했던 머리카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한 케이스다. 하루하루 고역이었죠. 9달이 돼서야 병원은 자신들이 쓴 소독약 때문인 것 같다며 재수술을 제안했습니다. 탈모는 실제 하려고 소독약을 잠깐 바꿨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하신 분들의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시더라고요. 탈모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이 병원 피해자만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부분 마취 주사를 160발 맞아가며 3,000가닥을 옮겨 심고 머리카락이 나도록 돕는다는 혈액 성분 주사까지 맞았지만 고작 30모, 1%만 머리카락이 올라왔습니다. 피를 계속 뽑으면서 그 주사를 맞아요. 다들 아프고 힘들어도 머리가 한 올이라도 더 잘 난다고 하면은 다들 참거든요. 병원 측은 6개월 지나도록 환자가 특이한 경우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나는 머리도 없는데 체질도 안 좋아서 머리도 안 심어지는구나. 환자들은 이미 머리카락 수천 가닥을 날린 데다 재수술은 모발이 나는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웨딩 촬영도 다음 달에 진행되는데 모자를 쓰고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지금 인위적으로 4,200모 가량을 뽑은 상태고 그게 없어진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병원 측은 소독약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수술비를 모두 환불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모발 이식에서는 그걸 잘 안 써요. 외국 같은 데는 그걸 좀 쓰거든요. 그게 좋다고 해서 안 썼는데 또 잘나는 사람 잘나고.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사라진 수천 가닥 머리카락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봐요. 하루에도 몇 번,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 계속 봐요. 그냥 다 싣고 막 쥐어 뜯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머리카락 전부 다를.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충남 공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숨졌는데 유족들이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 심한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이 된 건데요. 부검을 해봤더니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밤 11시 50분쯤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박모 씨의 가족에게 박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취침 시간에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량에서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이송 중 숨졌다는 교도소 측의 설명과 달리 숨진 박 씨의 몸에는 온몸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복부와 팔, 다리 등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입과 코에는 출혈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 멍은 특히 배 부분에 있는 멍, 찍은 그런 흉터들이 있어요. 딱지가. 애가 이 지경이 됐을 때까지 뭘 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박 씨의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장갑막 파열 등 폭행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지금 당연히 소비가 크게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주교도소는 재소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교도관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는 3주쯤 뒤에 나올 예정인데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박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사흘 전인 성탄절 전날 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손수레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던 70대 할아버지가 음주 화물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0년째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업무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용현동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오더니 주택 앞 쓰레기 봉투들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람 키만큼 쓰레기로 가득 찬 손수레를 밀고 나오더니 이번엔 큰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25톤 화물차가 달려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할아버지와 손수레를 그대로 덮칩니다. 곧장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72살 박모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청소를 했던 이 길가입니다. 이 길가에 이렇게 다시 이 쓰레기가 한가득 쌓였지만 이 쓰레기를 수거해갈 할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맞고 하는데 도로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해 보이긴 했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인 할아버지는 매일 밤 7시 하루도 빠짐없이 이 동네 골목길을 다니며 쓰레기차가 다닐 수 없는 좁고 외진 곳의 생활 쓰레기 수거를 도맡아 왔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은데 아프니까 팔이 힘들게 하니까 좀 쉬었다 갔다 하고 그랬어. 성실했어요. 그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어두운 밤 도로 위 야간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 쓰레기차 수거는 3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손수레 수거는 매뉴얼조차 없어 늘 혼자 일해왔습니다. 차에 갈 때는 운전기사 포함해서 3인 1조로 해요. 미약가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계속된 혹한으로 서해 앞바다가 얼어붙었고 주말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앞바다. 넘실대던 파도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평소에 무릎 높이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인 한 명이 거뜬히 서 있을 정도로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산 지역의 수은주는 매일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일평균 기온은 영하 8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강추위에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수확철을 맞이한 감태와 굴 양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얼음이 같이 바닷물에 쓸려 나가다 보니까 감태 같은 경우도 뿌리채 같이 쓸려 나가서 이 어민 수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육상 양식장. 비닐하우스 구조의 양식장 지붕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 지역에 33cm의 눈이 쏟아지면서 7개 동 축구장 절반 면적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네, 이 하우스 건물 자체가 이렇게 이제 철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무너졌으니까 바닥까지 아예 붙어버린 거죠. 다행히 폭설 전에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광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눈에 눌려 지붕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50년 넘게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번같이 눈이 많이 내린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위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지만 이번 주 후반에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세밑 한파가 새해 첫날까지 이어진 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8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34년 동안이나 노동 착취를 당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돈이 3,4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 꼴이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7년 경남 하동의 한 농장.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축사를 치우고 감을 수확하고 농사를 짓는 등 농가 밭에서 고된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산 건 뭐지래. 질집이 드럽게 그래갖고 이래갖고 한성 갖고 뱅gang 밥 메고 이러고 나면 그래. 불쌍해서 못 봐. 34년간 노동에 시달리며 어느새 60대 노인이 된 A씨는 지난 7월 14일 농장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농장의 신고로 수색이 시작됐고 다음 날 인근 마을 공원에서 발견됐는데 탈출 이유를 확인하던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에 시달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장 주인인 80대 B씨는 1987년 이웃마을 사는 A씨를 데려와 매일 7시간 넘게 34년 동안 일을 시켰는데 A씨에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8천만 원 중에서 실제로는 3,40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1년 평균 100만 원가량만 지급한 명백한 노동 착취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아주 심했고 그 가족들도 같이 거주를 안 했고 그 장기간 동안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 노동력이 착취되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감금이나 학대, 폭행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농장주 B씨를 노동력 착취와 준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동 지역 장애인협회와 군청 등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제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수렵용 총기가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일부 야생 동물에 대한 수렵이 2년 만에 허용이 됐는데 허술한 총기 관리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알이 뚫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석 옆 창문. 구멍이 크게 난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60대 수렵인 A씨의 차량에서 총이 발사된 겁니다. 오발 사고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상가는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느닷없는 총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명히 총소리는 한데 찾아봤어? 이건 누가 꽁을 쏘나? 타이어 바퀴 터지는 소린가? 수렵을 끝낸 A씨는 총기를 입고시키기 위해 혼자 경찰 지구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실탄을 빼려고 시도하다 총기를 놓쳤고 그대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기를 옮길 때는 실탄을 빼고 케이스에 넣거나 커버를 씌워 이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제주에서 2년 만에 야생동물 수렵이 재개되면서 경찰도 총기 사용 관련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30분도 안 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산에서 꿩 사냥을 한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민가와 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차들이 달리는 길 바로 옆에서 총을 쏜 겁니다. 지난 17일에는 한 수렵인이 공중 화장실에 잠시 놔둔 총기를 도난당했다가 찾는 등 수렵 허용 재개 보름도 안 돼 17명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렵 인원을 제한하고 민력 감시단과 안전수칙 이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식품업체 광고인데요. 쌍꺼풀이 없는 길고 가는 눈매의 여성 모델을 내세운 게 중국인을 비하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업체는 결국 사과하고 사진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명품 브랜드의 광고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일었었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나온 중국 즉석면 광고. 여성 모델이 제품을 들고 있는 평범한 사진인데 나온 지 2년도 더 된 이 광고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모델의 눈 화장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찢어진 눈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네티즌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기업은 성명을 통해 불편을 느낀 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히고 관련 광고를 모두 내렸습니다.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이 이어지자 여성 모델은 억울하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我的眼睛小，我就不配做中国人了吗？我觉得这个长相这个东西呢，是父母给的。 지난달에는 프랑스 명품 업체 디올의 광고 사진을 놓고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눈화장을 짙게 한 여성이 디올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네티즌은 물론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작은 눈과 죽은 깨로 아시아 여성을 못생겨 보이게 하고 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디올은 물론 사진을 찍은 중국 유명 사진작가 첸망까지 미숙하고 무지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미적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과도한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애국주의 네티즌에 묻혀 이런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2달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3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평년보다 6배나 많은 강수량으로 댐까지 잇따라 무너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누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Mãe, eu estou aqui, meu filho. Ele, mãe, abre a porta da sua cozinha. Espia o que está na sua porta da sua cozinha. Ele já me arrastou para casa dele, assim, ó. 물이 빠진 뒤 복귀 작업에 한창인 또 다른 마을. 집집마다 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는 진흙더미에 파묻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Nem tem mês que eu comprei aqui já vi essa chuvada aí para querer escorraçar a gente daqui, né? 2달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브라질 북동부의 바이아주. 현재까지 3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60살 남성이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바이아주에 있는 댐 2개가 같은 날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남부 비토리아 다콘키스타시에 있는 이구아 댐이 붕괴됐고 200km 정도 떨어진 주시아피 댐도 높아진 수위를 못 버티고 상층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댐 붕괴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자체가 72곳으로 늘었고 강 하류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등 58곳이 홍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Próxima ponte está uma loucura lá, está um mar, ondas quase 2 metros de altura. 현지 기상당국은 이달 한 달 동안 바이아주에 평년보다 대여섯 배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캄보디아 당구 여자의 수롱 피아비 선수가 극적으로 프로 통산 2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3으로 뒤지던 승부를 4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피아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2점짜리 뱅크샷을 적극 공략한 오수정의 기세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실수로 상대방 공을 치는 보기 드문 파울까지 범하며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 위기에서 피아비의 집중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5세트를 11대1로 따내며 반격에 시동을 걸었고 승부처였던 6세트에서 최대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공하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상대의 뱅크샷이 아슬아슬하게 살짝 빗나가자 피아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세트를 따내며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로 마지막 7세트를 압도하며 4대3 대역전극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에 이어 6개월 만에 2번째 우승을 차지한 피아비는 우승컵을 들고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쳤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회 잘 마무리해서 캄보디아 가서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내가 챔피언 먹었어! 올 시즌 유일한 2승을 거둔 피아비는 가슴과 상금, 랭킹 모두 선두를 달리며 본격적인 프로 무대 평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NBA에서 나온 시원한 덩크슛입니다. 놀라운 채공력으로 수비도 완벽하게 속였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 추위를 맛으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까지는 좀 매웠고 내일은 순한 맛입니다. 현재 온화한 서풍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은 영하 6도로 춥긴 한데 주말처럼 혹한이 몰아칠 정도는 아니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서쪽 지방은 눈이 내린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겠고 안개도 끼겠습니다. 특히 안개는 경기 동부나 동쪽 지방에서 심하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모레는 대부분 지방의 공기질이 탁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는 강풍주의보가, 부산 등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부산 9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 추위가 풀리는 것도 잠시,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 아침 서울은 다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